백신 도입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영업할 자유를 주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안전한 나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국민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울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희생을 강요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 예견된 죽음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했습니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고대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희망 고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올 3월 코로나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인다. 6월에는 추석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고강도 방역 시행 첫날 짧고 굵게를 말씀하셨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12주나 연장됐습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히려 확산세가 증가한 탓에 말씀하지 마시길 바랄 정도입니다. 결국 부정확한 메시지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고 정부를 믿고 인내했던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시니 총리께서라도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려움을 감수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거듭 죄송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의 다시 삶이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하고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의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의료체계, 백신 접종률 70%를 고려할 때 10월 말쯤 가능하다고 하셨죠. 10월 말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70%가 되니까 그때쯤에 가서 다른 여러 상황, 아까 얘기한 중증화율이라든가 의료의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때쯤에는 다음 단계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총리님, 네. 그때부터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준비는 하고 있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섣불리 또 잘못 말씀드리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이완될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비 상황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지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 다음 단계라면 어떤 모습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각 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등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서 또 현장에 여러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생존의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정부에 질의했더니 현재도 검토 중입니다.
장관님 역시 검토 중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다는 말만 수십 차례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복지부의 답변이 10월 말 11월 초에나 검토한다고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지 그때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사적 모임, 영업시간, 위중증, 병상 확보, 의료인력 관리 등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예,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에서 보였던 그 안일함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저희들이 아마 곧 의원님한테 답변은 아마 여러 가지 또 변수 등이 생길까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그때 가서 검토한다 이러나 편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각 분야 또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 다 의견을 모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총리님, 당장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건 의원님 우리보다도 좀 이런 문제에 앞서갔던 영국이나 이스라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뭐 사실상 위드 코로나 이상을 선언했지만 사실 하루 확진자 숫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몇천 명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그래 저런 나라들은 어떻게 저게 버티냐라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그런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또 우리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백신 접종 완료를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도 여론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방역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는 이 상황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주된 이유는 네.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게 전제돼야 그 다음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일정을 계속 밝혀왔고요, 의원님. 그리고 또 내일 정도면 우리가 1차 접종 기준 또 70% 되는. 그런데 왜 접종률이 낮습니까? 의원님 이제 크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워낙 우리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현재 도입된 백신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최대 15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산술적으로는 2달이면 2차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70%. 예. 지난해 우리 당에서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며 백신 조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둘렀다면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총리님이나 정부가 말하는 검토 시기도 앞당겨졌겠지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뭐 고문협의 의사결정 라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국회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고 특히 또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뭐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조금 대응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는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만하게 대응했는지 화면 보십시오. 지난해 11월 당시 복지부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고 여의 부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 의원이 다른 선진국은 인구 몇 배의 백신을 확보하고 했더니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합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거 했던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스트샷도 필요하고 항체 지속 기간, 분기별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서너 배를 계약해도 문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의원님 금년에 지금 현재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없는 노바백스 4천만 회분을 빼고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9천만 회분 이상 확보를 해서 금년에 남은 물량과 내년에 다시 새로 도입할 백신까지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이 부스터샷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총리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때 정부가 협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됐죠. 작년에 올 예산 백신 구매 비용 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요구로 9천억을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복지위원이나 우리 당의 누구도 정부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협조했고 발목 잡은 게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다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백신 계약서를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이 계약서 일부라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어떤 나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공개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계약서 자체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상세한 공급 스케줄 같은 거는 아마 뭐 미국 경우에는 아마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제약사들에 대해서 이미 선구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R&D 과정에서도 이미 엄청난 거금을 투자해 주었고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리님. 네. 미국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일반 공개하고 있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한 이유는 작년 11월에 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화이자가 계약 체결을 제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계약했으면 저는 충분히 그 도입 일시를 명시할 수 있었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었고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우리 국민의 고통의 시간은 단축되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장관님, 이제라도 계약서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총리님. 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운 위치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급회사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분들의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 체결 제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런 비판 자체는 뼈아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빨리 계약된 물량들이 제때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2차 접종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제일 큰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 도입 일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접종 간격을 늘리고 국민들을 오락가락하게 하셨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모더나 CEO와 영상통화까지 공개하면서 도입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며 얼마나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올 2분기 도입 물량은 전체 물량의 고작 0.27%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질병청장은 공급 일정이 분기별, 월별 단위 결정한다고 한 것 반해서 중수본 관계자는 연단위 물량만 확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더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하여튼 국민들에게 그런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조율된 어떤 그런 정보가 국민들과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미리 준비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요구도 듣고 바로바로 수행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계약서를 공개해야 확인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지 그래야 불안이 해소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원님 그 점에서는 온 국민들이 지금 백신 예약이나 백신 접종률을 봤을 때 의원님 그런 오해들은 상당히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는 제가 백신 예약을 할 때 맞는다는 그 백신을 당일에도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별 착오 없습니다. 예. 정부는 조기 백신 도입 요구의 안전성을 이유로 늑장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성을 강조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백신 종류, 접종 간격, 접종 연령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접종 간격은 고무줄입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을 3주에서 4주로 변경할 때 접종자와 의료기관이 모더나 접종 간격 4주와 혼동할 수 있어 통일했다. 3, 4주 원칙을 과학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6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고도 방역은 과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 내에 전문가가 있기나 한 겁니까?
예, 의원님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뭐 정부 공무원 몇 사람이 정하겠습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전문가위원회의 항상 조언을 받아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주와 6주는 허용된 말하자면 렌즈라고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이제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에서 제때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거 자칫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그 제약사에다가 정부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런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뭐 아무리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없이 저희들이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제 총리는 델타 변이의 화이자 접종 효과를 40%를 하셨고 1차, 예. 그렇죠. 1차, 예. 2차는 8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그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네. 그렇다면 접종 간격 원칙에 맞춰서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요 약속한 물량들이 제때만 도착한다면 의원님이 청구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봤을 때 모더나사라는 데가 의도적으로 무슨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생산 기지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착오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이제는 그렇게 생산 역량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2차 접종률을 빨리 높이고 접종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제 질문의 취지는 결과적인 게 아니라 원칙대로 1차 접종은 30% 예방 효과, 2차 접종은 88% 예방 효과가 있다면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런데 원칙을 뒤집어서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린 것은 대통령의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를 맞추기 위함이고, 이런 꼼수를 감추기 위해서 정부는 1차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 중 1, 2차 접종률 차이가 싱가포르 1%, 독일 5%, 우리나라 26%로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델타 변이가 이렇게 완전히 우세종이 되기 전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접종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는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적어도 70% 이상의 말하자면 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델타 변이에 왔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1차 접종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2차 접종까지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청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델타 변이가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1차 접종률을 높여서 백신 늑장 대응에 실책을 감추고 미국,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국민을 무슨 속이고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5%, 7%인데 우리나라만 델타 변이가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가 이렇게 우세종이 된 것은 불과 두 달 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던졌던 어떤 약속 자체가 마치 무슨 공허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지난 10일 23년 동안 맥주집을 운영한 50대 자영업자가 생활고 끝에 살고 있던 원룸을 빼서 직원 월급을 준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날 전남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와 지인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최근 연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할 자유를 뺏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저께 코로나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을 과연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거듭 정말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또 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근무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가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의 값진 희생이 만들어낸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고통이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아직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정부를 대표해서 한 요청을 드리자면 이 고통이 바로 가게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이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보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지원금을 받는 게 과연 옳습니까?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이 전국민 지원금을 판단할 무렵에는 사실상 조금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 방역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려워진 내수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어려운 청에 두껍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그 무렵에 전 국민 상생지원금 혹은 전 국민의 4분위까지의 상생지원금 검토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최근 밤 11시에 소상공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피곤한 몸으로 장사 마치고 나와서 차 안에서 1인 시위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그런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방역 수칙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후 6시 기준으로 이전에는 활동이 더디고 밤이 되면 활동이 많습니까? 의원님, 그거보다는 사람들로 보고 국민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활동을 줄이시고 좀 이런 만남을 자제해 주십사는 가장 큰 신호가. 우리 국민들을 왜 그렇게 신뢰를 못합니까? 세계 최고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국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부가 정부 할 일에 매진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 잘하시고 빨리 백신, 더위, 밀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영업할 자유를 주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하여튼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월 100시간 초과 근무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안전한 나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자리에는 숨고 자랑할 때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까지 더해져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평안한 일상복귀를 늦추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정치적 고려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도와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 이웃과 나누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